니년이 군대를 뭘 알아? 육사 몇 기야? 이 개년아 사복 입은 여성을 짓밟은 육사 출신 대대장 중령. 알고 보니 그녀의 어깨엔 별이 4개 있는 포스타 장군이었고 그녀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불은 꺼진 채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책상 위를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자 현역 유일의 사성 장군인 권일인 대장. 그녀는 방금 마지막 결제 서류를 덮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만 국군 장병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무게의 총합이었다. 권일인.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생도, 최초의 여성 보병 소위, 최초의 여성 대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그녀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였고 동시에 수많은 유리천장과 싸워 이긴 투쟁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의 검은 물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삼킨 채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북쪽을 향했다. 저 너머에 이 순간에도 혹한과 싸우며 철책을 지키고 있을 젊은 장병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의장님, 퇴근 준비하실까요? 그녀의 그림자 갇힌 부관, 김민서 대위가 조용히 물었다. 김 대위 역시 날카로운 눈빛과 빈틈없는 일처리로 소문난 엘리트 장교였지만 권일인 앞에서는 늘 한 수 접고 들어갔다. 권일인은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김 대위. 솔저 보이스 시스템, 최근 강원도 쪽에서 올라온 보고들 말이야. 솔저 보이스는 권일인 의장이 취임 직후 가장 공들여 만든 시스템이었다. 국방망을 통하지 않고 오직 합참의장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익명의 병사 고충 처리 채널. 서류상의 보고가 아닌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녀의 의지였다. 네, 7사단 쪽 말씀이십니까? 확인했습니다. 특정 대대에 집중적으로. 특정 대대. 권일인이 김 대위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육군 제7보병사단. 별칭 칠성부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정예 부대지. 그런데 그 산하의 한 보병대대. 대대장 마도철 중령.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솔저 보이스에 접수된 수십 건의 음성 파일과 텍스트가 떠올랐다. 대대장님이 육사 출신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폭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여군 장교님에게 계집이 어딜 끼어드냐며 서류를 집어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훈련 성과가 좋지 않자 주말에 전 대대원에게 완전 군장 구보를 시켰습니다. 부상자가 나왔지만 꾀병이라며 의무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보고는 끔찍했다. 단순한 군기 확립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격 모독 그리고 구시대적인 폭력이었다. 김민서 대위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도 이첩했으나 마 중령의 육사 선배들이 감찰실 요직에 있어 번번이 증거 불충분 혹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 조치함 수준에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들만의 리그로군. 권일인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육사 몇 기. 그들만의 끈끈한 카르텔이 한 부대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7사단장은 뭘 하고 있나? 사단장 역시 마 중령의 육사 직속 선배입니다.
오히려 그를 박력 있는 지휘관이라며 신임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총체적 난국이군. 권일이는 스탠드를 껐다. 방 안에 완벽한 어둠이 내렸다. 김대위, 내일과 모레 나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게. 국방부 장관님께는 긴급 안보 현안 점검을 위한 비공개 현장 시찰이라고 보고해. 알겠습니다. 의장님, 차량과 수행 인력은 필요 없어. 권일이는 자신의 관물대를 열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대장 정복이 아닌 등산객들이 입을 법한 낡은 바람막이 점퍼와 평범한 등산 배낭이 걸려 있었다. 나 혼자 가네. 조용히 낚시 좀 하고 와야겠어. 낚시. 김민서 대위는 그 단어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 그것은 권일인이 생도 시절부터 사용하던 은어였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월척, 즉 부패의 근원을 직접 낚아 올리겠다는 뜻이었다. 의장님. 하지만 신변에. 내 신변은 내가 지켜. 육군 대장 출신이 아니라 육군 소위 출신 권일인으로서 말이야.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가 민간인 하나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아닌가. 그녀는 바람막이를 걸치고 배낭을 맸다. 배낭 안에는 최소한의 비상식량과 지도, 그리고 작은 고성능 녹음기 하나가 전부였다. 마도철 중령. 육사 출신의 엘리트. 그가 만든 그 철옹성 같은 왕국에 힘없는 민간인 아줌마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재미있겠지. 김민서 대위는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권일이는 경례를 받는 대신 김 대위의 어깨를 툭 쳤다. 걱정 말게. 저 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녹슨 칼을 갈러가는 것뿐이니까. 새벽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용산의 합참 청사를 번호판까지 바꾼 평범한 국산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차는 망설임 없이 북쪽으로 강원도 화천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강원도 화천군. 대한민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곳. 민간인 통제선과 맞닿은 이곳은 그 자체로 거대한 군사 요새였다. 그리고 그 요새의 가장 척박하고 중요한 구역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였다. 칠성부대 예하의 상승독수리 대대. 아침 해가 채 산등성이를 넘기도 전 대대 연병장에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과 함께 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게 군대야. 이게 최전방 정예부대원의 관물대라고. 이 먼지 쪼가리 하나가 니들 정신 상태야. 전부 썩어 빠졌어. 목소리의 주인은 대대장 마도철 중령.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짧게 깎고 잘 다려진 전투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의 손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반지, 육사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는 습관처럼 그 반지를 검지로 만지작거렸다. 그의 발치에는 내무반의 모든 관물대에서 쏟아져 나온 전투복과 전투화, 모포 따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중대장부터 갓 전입 온 이등병까지 전 중대원이 속옷 바람으로 머리를 박고 떨고 있었다. 니들 같은 놈들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시작도 전에 다 얼어 죽거나 도망갈 놈들. 마도철은 한 병사의 등을 전투화로 걷어찼다. 똑바로 못해. 내가 니들 편하게 해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여긴 화천이야. 니들 뒤에 서울이 있고 니들 가족이 있어. 정신 안 차려. 그의 폭언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공포는 단순한 군기 확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마도철 자신만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마도철은 육사에서도 악귀로 통했다. 그는 오직 육사 출신만이 진정한 군인이며 그 외의 출신학군, 학사, 부사관은 그저 육사의 영광을 보좌하는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 특히 그는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했다.
군대에 여자가 섞이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지의 대위. 머리를 박고 있던 인원들 속에서 유일한 여군 장교인 일중대장 이지의 대위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녀는 학군 사관할 OTC 출신으로 이 지옥 같은 대대에서 유일하게 마도철에게 바른 소리를 하려다 매일같이 찍혀 지내는 인물이었다. 네, 대대장님. 일중대 관물대가 가장 엉망이야. 이 대위, 자네가 여자라서 그런가? 아주 세심하게 먼지를 모아놨던데. 아니면 어젯밤에 뭐 연애 편지라도 쓰느라 내무반 관리를 소홀히 했나?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중대원들 앞에서, 그것도 부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중대장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였다. 이지의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대원들의 잘못은 전적으로 지휘관인 저의 책임입니다. 병사들에게 가하는 얼차려는. 얼차려? 이게 얼차려로 보이나? 마도철이 이 대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이건 훈련이야, 훈련. 정신력 강화 훈련. 자네가 육사를 나왔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텐데 말이야. 아, 맞다. 자네 ROTC였지? 캠퍼스에서 연애 노름하다가 온 주제에 감히 육사 출신 대대장에게 얼차려 우누네. 대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이게 지나쳐? 마도철은 이지의 대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니년이 지금 대대장한테 대드는 거야? 여기가 니네 학교 동아리인 줄 알아? 이래서 계집들은 안 된다는 거야. 감정 조절도 못하고 논리도 없고. 그는 이 대위 옆에 서 있던 박진우 상병을 가리켰다. 박 상병은 어젯밤 고열로 의무실 진료를 요청했으나 정신력이 약해 빠졌다는 이유로 마도철에게 거부당한 참이었다. 특히 저놈. 박진우 상병. 어제 아프다고 꾀병 부리던 놈 맞지? 네가 중대장이라고 감싸니까 저런 놈이 나오는 거야. 전 중대원 지금부터 완전 군장하고 대대 연병장 50바퀴. 저 꾀병 환자 박상병은 군장 2개 메고 뛴다. 실시. 대대장님, 박상병은 정말 아픕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지의 대위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마도철은 콧방귀를 뀌었다. 큰일? 군인이 죽는 거 말고 큰일이 어딨어? 그리고 저놈 하나 죽는다고 칠성부대 무너지지 않아. 이지의 대위는 지휘 통제 불능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보직 해임 검토하겠어. 당장 연병장으로 안 꺼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내무반으로 뛰어가 군장을 챙겼다. 박진우 상병은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다 결국 쓰러졌다. 이지의 대위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마도철의 신복인 작전과장 황태규 소령 역시 육사 출신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 대위, 대대장님 명령 못 들었어? 당장 안 나가? 마도철은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의 왕국이었다. 감히 누구도 그의 말에 토를 달 수 없는 오직 공포와 폭력, 그리고 육사라는 이름의 위계질서만이 존재하는 철의 왕국.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따랐다. 요즘 군대가 너무 물러터졌어. 심지어 이번에 합참의장이라는 여자가 와서는 뭐? 솔저 보이스? 병사들 하소연이나 들어주자고. 한심한 것. 그는 창밖으로 비틀거리며 군장을 매는 병사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전쟁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야. 계집이 지휘봉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지. 내가 이 칠성 부대만큼은 저런 물러빠진 정신머리가 스며들지 못하게 철저히 막을 것이다. 내 방식대로. 그의 육사 반지가 차가운 아침 햇살에 번뜩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계집이라 폄하했던 그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왕국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화천 공용 버스터미널. 이른 아침부터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들로 붐비는 곳. 그곳에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 한 명이 내렸다. 두 볼은 강원도의 찬 바람에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눌러쓴 등산 모자 아래로 평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숨겨져 있었다. 권일인 대장, 아니 지금은 그저 김순자라는 가상의 신분을 가진 민간인이었다. 그녀는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칠성부대 상승독수리대대 면회소로 가주세요. 아, 상승독수리요? 아드님 보러 오셨나 봐요? 요즘 거기가 아주 군기가 빡세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 보며 말을 걸었다. 아니에요. 조카가 있어서. 몸이 좀 약한 아이라 걱정이 돼서요. 박진우 상병이라고. 권일이는 자연스럽게 대꾸했다. 그녀가 박진우 상병을 특정한 것은 솔저 보이스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남긴 병사였기 때문이다. 박진우. 아, 그 대대장 양반이 아주 무섭다면서요? 마 중령인가? 육사 출신의 아주 그냥. 헌병대도 못 건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조카분이 고생 좀 하겠네. 권일이는 더 묻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도철. 그 이름이 벌써 화천 일대의 민간인들에게까지 공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택시가 부대 위병소 앞 면회소에 도착했다. 권일이는 미리 준비한 김순자 명의의 방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합참의장실에서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력해둔 터라 위병소 근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고는 방문증을 내주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시면 박진우 상병 곧 조치하겠습니다. 권일이는 면회실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부대 내부가 어렴풋이 보였다.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병사들의 걸음걸이는 빠르고 경직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저기, 실례지만. 권일이는 면회실 안내를 맡은 행정병에게 다가갔다. 제가 우리 조카 주려고 따뜻한 꿀물을 좀 타왔는데 여기 정수기가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요. 혹시 본관에 가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일부러 어수룩하고 순박한 아줌마 연기를 했다. 행정병은 잠시 망설였다. 민간인의 본관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게 원칙은 안 되십니다만. 아이고 총각. 금방 갔다 올게요. 우리 진우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이모가 돼서 이것밖에 못 챙겨왔는데 이것마저 차갑게 줄 수는 없어서 그래요. 네. 간절한 그녀의 눈빛에 아직 앳된 행정병은 마음이 약해졌다. 마침 다른 간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 제가 잠깐 작전과장님께 보고하고 저쪽 복도 끝에 탕비실이 있긴 합니다만 빨리 다녀오셔야 합니다. 고마워요, 총각. 복 받을 거예요. 권일이는 보온병을 들고 면회실을 나섰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계획된 잠입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탕비실이 아니라 대대장 마도철의 집무실과 그 주변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끼쳤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했다. 벽에는 일전불사, 선승구전 같은 살벌한 구호들만 가득했다. 그녀는 일부러 길을 잃은 척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대대장실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그때였다. 2층 복도 끝에서 격렬한 언쟁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대대장님,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박 상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각 사단 의무대로 후송해야 합니다. 이지의 대위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시끄러워. 네가 의사야? 꾀병 환자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그리고 지금 니년이 대대장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상급자에 대한 예의도 없어.
마도철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권일이는 즉시 복도 코너의 소화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배낭 속에 녹음기 스위치를 켰다. 예의는 대대장님께서 먼저 갖추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중대원들 앞에서 저를 계집이라 칭하시고 오늘은 철석.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렸다. 마도철이 이지의 대위에 뺨을 때린 것이 분명했다.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감히 대대장한테 훈계질이야? 네가 학군 출신이라 뭘 모르는 모양인데 군대는 계급 사회야. 그리고 육사 출신은 니들 같은 잡것들하고는 뼈대부터 달라. 당장 꺼져. 그리고 박진우 그놈은 오늘부로 영창 보낼 준비해. 지휘관 명령 불복종 및 군기 문란죄로. 대대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못할 게 뭐야? 아니면 뭐 이 대위. 자네가 나한테 몸이라도 바치면 생각을 좀 바꿔볼까? 응? 여자 몸으로 별딸 생각 말고 그냥 조신하게 커피나 타. 그게 니들 임무야. 그것은 폭언을 넘어선 명백한 성추행이자 협박이었다. 권일이는 소화전 뒤에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나서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이었다. 이지의 대위가 울음을 터뜨리며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도철은 분이 안 풀린 듯 복도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걷어찼다. 재수 없는 년. 감히 육사대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에 똥칠을 해? 그가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권일이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솔저 보이스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아니, 현실은 그보다 더 끔찍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한 폭군의 사적인 감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1층으로 내려왔다. 탕비실에 들러 뜨거운 물을 받는 신용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면회실로 돌아오자 아까 그 행정병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아이고, 늦어서 미안해요. 부대가 하도 넓어서 길을 잃었네. 아닙니다. 저기 박진우 상병이 지금 갑자기 긴급 작업에 투입돼서 면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권일이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행정병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작업이요? 아니면 벌을 받고 있는 건가? 행정병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게 됐어요, 총각. 권일이는 따뜻한 꿀물이 담긴 보온병을 행정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우리 진우 좀 전해줘요. 이모가 정말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줘요. 권일이는 부대를 나섰다. 그녀의 계획이 수정되었다. 단순한 낚시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요새의 가장 썩어빠진 심장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깊은 잠복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마도철이라는 폭군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완벽한 미끼를 떠올렸다. 그녀는 부대 정문을 빠져나와 근처 민박집에 방을 잡았다. 그리고 김민서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위, 작전 변경이야. 나는 오늘부로 차가 고장나서 화천에 발이 묶인 민간인 김순자가 된다. 그리고 7사단장에게 연락해서 내일 오전 합참의장 주관으로 불시 전군 전투 태세 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하게. 물론 나는 연락 두절 상태여야 해. 그들이 나를 찾게 만들어.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권일이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악을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마저 미끼로 던져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원도 화천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밤이었다. 권일인 대장은 칠성부대 상승독수리대대 근처의 허름한 민박집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식어가는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물론 민간인 김순자의 명의로 개통되니 짧게 진동했다. 부관 김민서 대위로부터 온 암호화된 문자였다. 의장님. 붉은 별이 떴습니다. 칠성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단장은 의장님께서 탑승하셨을지도 모르는 이글 1 헬기가 연락 두절 상태라는 보고에 거의 실신 직전입니다. 붉은 별은 합참의장의 불시 전군 전투태세 점검을 알리는 최고 등급 경보였다. 권일이는 김 대위에게 자신의 위치는 철저히 함구하고 합참의장의 신변이 불명확한 비상사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권일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기슭에 위치한 상승독수리 대대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고 있었다. 마도철 중령.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같은 시각 상승독수리 대대 대대장실. 마도철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합참의장 불시 점검? 지금 이 타이밍에? 그것도 하필 우리 부대를 찍어서. 그는 작전과장 황태규 소령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민간인 아줌마는 대체 정체가 뭐야? 위병소 근무자 놈들 전부 영창 보내. 어떻게 민간인이 본관까지 들어와서 염탐을 하게 만들어? 황태규 소령이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대대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방금 7사단 사단장님 소장 유광식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합참의장이 탄 헬기가 기상 악화로 비상 착륙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위치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 부대는 비상 대기하며 의장님의 방문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라고 하셨습니다. 준비. 마도철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여자 합참의장. 권일인.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무슨 난리야. 계집이 별 넷을 다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는 거다. 불시 점검? 지가 뭘 안다고. 그의 분노는 합참의장이 아닌 오늘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두 여자에게로 향했다. 낮에 자신에게 대들었던 이지의 대위, 그리고 정체불명의 민간인 김순자. 황소령. 이지의 그년 당장 내 방으로 불러. 그리고 아까 그 아줌마 박진우 상병 면회 왔다고 했지? 그 박진우 놈 지금 당장 대대 의무실에서 빼내. 꾀병 부리는 놈이 의무실 침대를 차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장 창고로 끌고 가서 반성문 쓰게 해. 하지만 대대장님, 박상병은 고열로. 시끄러워. 내 명령이 안 들리나. 당장. 그 시각 권일이는 민박집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부대 앞 군인들이 자주 찾는 유일한 24시간 국밥집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그 모욕을 당한 이지의 대위가 부대 안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적중했다. 국밥집 구석 테이블에서 이지의 대위가 전투복 차림 그대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텅 빈 눈동자만 남아 있었다. 권일이는 모르는 척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순대국밥을 시켰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 국밥 하나 줘요. 밤바람이 왜 이리 차대. 이지의 대위가 소리에 반응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낮에 부대 본관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리고 자신이 마도철에게 뺨을 맞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민간인 아줌마였다. 권일이는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낮에 부대에서 뵌 분 같은데. 군인 양반이 혼자 술을 다 마시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이지의 대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곳 화천 바닥은 좁았다. 대대장의 귀에 민간인과 접촉했다는 말이 들어가는 날엔 그나마 남은 군 생활마저 끝장날 터였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이 쓰여서 그러지. 나도 조카가 그 부대에 있어서. 박진우 상병이라고.
오늘 면회 갔다가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났네. 박진우 상병. 그 이름에 이지의 대위의 경계심이 무너졌다. 그녀는 박 상병을 지키려다 마도철에게 폭행당한 참이었다. 박 상병. 이모님이셨습니까? 이모는 무슨. 그냥 이웃집 아줌마지. 그 어미가 하도 울면서 부탁을 해서. 몸이 약한 아이라고. 권일이는 뜨거운 국밥을 한술 떴다. 그리고는 넌지시 물었다. 낮에. 많이 아파 보이던데. 그 군인 양반 말이야. 뺨이.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억지로 버티고 있던 이지의 대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아줌마. 혹시 들었어요? 권일이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다. 다 들었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계집이니 몸이라도 바칠 거냐느니.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지의 대위는 테이블에 고개를 받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름,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당해야 했던 수모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손에 매일 죽어가는 것보다 적탄에 맞아 죽는 게 더 명예로울 것 같습니다. 권일이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죽지 마요. 군인 양반. 그렇게 죽으면 그 개자식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녀는 이지의 대위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그놈 꼭 벌받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만들게. 이지의 대위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다. 아줌마가. 어떻게? 나 힘있는 사람 좀 알아요. 권일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국방부의 아들 친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오늘 본 거, 들은 거 싹 다 녹음했거든.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는 신용까지 했다. 물론 실제 녹음기는 배낭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이걸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든 방송국에 제보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군인 양반도 나 좀 도와줘요. 제가. 뭘?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부대로 갈 거야. 이지의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됩니다. 아줌마. 그 인간이 아줌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전 부대가. 알아. 합참의장인가 뭔가 온다고 난리라며. 권일인이 웃었다. 그래서 가는 거야. 높은 사람 왔을 때 그 앞에서 터뜨려야 제대로 터지지. 그 인간이 나한테 또 무슨 짓을 하는지 그 높은 사람이 직접 보게 만들어야지. 미친 짓이에요. 정말. 미친 짓은 저놈이 하고 있지. 권일인의 눈빛이 순간 대장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이지의 대위. 당신 대한민국 육군 장교 맞지? 그럼 내일 아침 내가 부대 정문에서 소란을 피울 때 당신은 딱 한 가지만 해줘. 박진우 상병을 데리고 그 자리로 나와. 그 폭군의 폭력에 희생된 가장 명백한 증거물이니까. 이지의 대위는 전율했다. 이 아줌마는 대체 누구인가? 평범한 민간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거대한 폭풍을 기획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잘못될 일 없어. 권일인이 이지의 대위의 소주잔에 맑은 물을 채워주었다. 내일 아침이면 화천에 뜬 저 달이 아니라 진짜 별이 뜰 거니까. 당신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별이. 권일이는 국밥값을 계산하고 국밥집을 나섰다. 이지의 대위는 그녀가 따라준 물잔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부사관에게 비밀리에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무슨 수를 써서든 박 상병을 창고에서 빼낸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화천의 밤은 그렇게 거대한 폭발을 앞둔 화약고처럼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상승 독수리 대대는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밤샘 작업으로 병사들의 눈은 퀭했고 마도철의 고함 소리는 쇠가 갈라지는 듯 했다. 칠사단장 유광식 소장까지 새벽부터 대대 지휘 통제실에 내려와 마른 침을 삼키며 합참의장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대체 의장님은 어디 계신 거야? 전군에 비상이 걸렸는데. 유광식 소장은 애꿎은 작전과장만 복가됐다. 마도철은 사단장 앞에서는 고분고분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들끓었다. 계집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다니. 그냥 대충 둘러보고 갈 것이지 무슨 연락 두절이야. 그때였다. 위병소에서 다급한 인터폰이 울렸다. 대대장님, 어제 왔던 그 민간인 여성이 다시 정문으로 왔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마도철의 눈이 뒤집혔다. 뭐? 그 미친년이 진짜 또 왔어? 사단장 유광식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간인? 무슨 민간인? 아닙니다, 사단장님. 어제 조카 면회 왔다가 행패를 부리던 아줌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마도철은 이 기회에 자신의 강력한 지휘력을 사단장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그 여자에게 풀기로 작정했다. 사단장님, 잠시 저와 함께 정문으로 가보시죠. 최전방 부대의 기강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민간인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면 군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광식 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 정문. 권일이는 김순자의 모습으로 일부러 더 초라하고 억척스러운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 헌병의 앞을 가로막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군인 양반. 나 어제 똑똑히 들었어. 당신들 대대장이 여자 장교 뺨 때리고 성희롱하는 거. 내가 다 녹음했다고. 당장 박진우 상병 데리고 나와. 애가 죽어간다고. 당신들 이거 전부 직무유기야. 마도철과 유광식 사단장이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 마도철은 권일인을 보자마자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어이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서 소란이야. 어제 곱게 보내줄 때 가지 않고 여기가 당신네 안방인 줄 알아? 권일이는 마도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어제 여자 장교 뺨 때렸지? 내가 다 봤어. 당신 같은 사람이 군복 입을 자격 있어? 당장 사과해. 이때 마도철의 뒤에 서 있던 유광식 사단장이 민간인 따위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마도철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게 진짜. 이 늙은 년이 보자 하니까. 마도철이 권일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멈추십시오. 그 순간 이지의 대위가 나타났다. 그녀의 부축을 받은 것은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박진우 상병이었다. 박 상병은 열에 들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군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마도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도 사단장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이지의 대위와 이 모든 소란의 원흉인 김순자를 향한 분노가 폭발했다. 이지혜, 이 반란군 같은 년, 감히 지휘관 명령도 없이 병사를 빼돌려? 그리고 당신. 마도철은 권일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바로 이 순간을 권일인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배낭 속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니년이 뭔데 감히 대한민국 육군 중령한테 명령질이야. 사용자가 요청한 바로 그 대사였다. 권일이는 일부러 더 그를 자극했다. 당신 같은 폭력배는 군인이 아니야. 범죄자지. 내가 오늘 당신 옷 벗기고 말겠어. 옷을 벗겨?
마도철이 기가 막힌 듯 웃었다. 그는 유광식 사단장을 힐끔 보며 자신이 얼마나 확고한 지휘관인지 보여주려는 듯 연기를 시작했다. 니년이 육사라도 되냐? 육사 몇 기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의 고함 소리가 정문에 울려 퍼졌다. 육사 출신이면 사람을 때려도 되고 성희롱해도 되는 건가? 당신 눈에는 저 아픈 병사가 보이지도 않아? 권일인이 박진우 상병을 가리켰다. 저건 꾀병이야. 이래서 여자들이란 감정적이고 논리도 없고 니년 같은 아줌마가 뭘 안다고 군대 일에 끼어들어. 당장 전연 입 틀어막고 헌병대로 끌고 가. 군사시설 소란 및 상급자 모욕. 아니, 민간인 무단 침입죄다. 유광식 사단장조차 너무 심하다 싶어 말리려 했다. 마 중령, 그만하게. 상대는 민간인이야. 사단장님, 이런 건 초장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전현이 감히 이지의 대위랑 짜고 부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 계집년 이지혜이랑 저 아줌 만연권일인이랑 둘 다 묶어서 창고에 쳐넣어. 헌병들이 망설이며 권일인과 이지의 대위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화천의 고요한 아침 하늘을 찢는 육중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것이 일반 수송 헬기나 공격 헬기의 소리가 아님을 현장의 모든 군인들이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멀리 산 능선 너머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수리온 헬기 3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헬기들의 동체에는 푸른색 바탕에 4개의 빛나는 흰색 별이 박힌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공식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헬기들은 부대 연병장을 향해 똑바로 날아오고 있었다. 유광식 사단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에이, 이게 어떻게. 이글원이다. 진짜 합참의장님이다. 마도철 역시 얼어붙었다. 연락 두절이라며.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나타나? 헬기 3대가 연병장에 착륙하며 일으킨 강력한 바람이 정문까지 불어닥쳤다. 권일인의 낡은 등산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차갑고도 엄중한 눈빛이 마도철을 꿰뚫고 있었다. 마도철을 향해 다가오던 헌병들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가운데 헬기의 문이 열리고 권일인의 부관 김민서 대위를 필두로 검은색 특수 임무복을 입은 합동참모본부 직할 특별경호대 SDT 대원들이 신속하게 내렸다. 그들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정문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유광식 사단장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며 경례를 붙일 준비를 했다. 단결. 의장님은 어디에? 하지만 김민서 대위는 유광식 사단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곳, 낡은 등산복 차림의 김순자를 향해 달려왔다. 마도철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아줌마한테 왜 가? 김민서 대위는 권일인의 10m 전방에서 멈춰 서더니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합참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합동참모본부 의장 부관 김민서 대위. 의장님의 신변 확보 및 현장 통제 준비 완료. 정적. 화천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유광식 사단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지의 대위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마도철 중령.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방금 자신이 니년, 늙은 년, 계집년이라고 불렀던 멱살을 잡고 창고에 쳐넣으라고 명령했던 그 아줌마를 바라보았다. 권일이는 헌병의 손을 뿌리치고 흙먼지를 털어내며 마도철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미소가 걸렸다. 마도철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김순자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만 대군을 호령하는 사성 장군 권일인의 목소리였다.
자네가 아까 내 기수가 몇 기냐고 물었지. 그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졌다. 상승독 수리대대 정문 앞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 오직 권일인 대장의 목소리만이 얼음처럼 박혔다. 마도철 중령. 마도철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했다. 저 초라한 행색의 아줌마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 권일인 대장이라고. 자네가 아까 내 기수가 몇 기냐고 물었지. 육사 출신이냐고도 물었고. 권일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해졌고 반대로 마도철의 존재는 한없이 쭈그러들었다. 나는 육사 출신이 아니다. 하지만 내 어깨의 별 4개는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육사 반지 따위로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지. 그녀가 마도철의 코앞에 멈춰 섰다. 마도철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는 경례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 차렷. 권일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에 마도철은 수십 년간 훈련된 군인처럼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경례. 다다단. 결. 마도철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그의 경례는 공포로 인해 형편없이 비틀어져 있었다. 권일이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김민서 대위에게 손짓했다. 김대위. 네, 의장님. 재생해. 김민서 대위는 지체 없이 휴대용 고출력 스피커에 작은 녹음기를 연결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감히 대대장한테 훈계질이야? 네가 학군 출신이라 뭘 모르는 모양인데. 중략 아니면 뭐 이 대위. 자네가 나한테 몸이라도 바치면 생각을 좀 바꿔볼까? 응? 제3장에서 녹음된 마도철이 이지의 대위를 폭행하고 성희롱하던 순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으헉. 뒤에 서 있던 7사단장 유광식 소장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마도철의 얼굴은 이제 회색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 권일이는 다음 파일을 재생시켰다. 방금 전 정문에서 벌어진 대화였다. 니년이 뭔데 감히 대한민국 육군 중령한테 명령질이야. 니년이 육사라도 되냐? 육사 몇 기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 계집년이랑 저 아줌마년이랑 둘 다 묶어서 창고에 쳐넣어. 모든 병사들이 들었다. 모든 간부들이 들었다. 그리고 합참의장 특별경호대와 유광식 사단장이 똑똑히 들었다. 마도철 중령이 합참의장에게 니년 아줌마년이라고 부르며 체포를 명령하는 목소리를. 마도철. 권일인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마도철은 그 자리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 의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를.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용서? 권일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찼다. 내 놈이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박진우 상병을 가리켰다. 고열에 시달리는 부하 병사를 꾀병이라 부르며 창고에 가둔 내 놈이 저 병사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그녀는 뺨이 부어오른 이지의 대위를 가리켰다. 같은 군복을 입은 전우이자 부하 장교를 계집이라 부르며 폭행하고 성희롱한 내 놈이 이 대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그리고 권일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내 놈이 아줌마년이라고 불렀던 이 나라의 주인이자 내 놈의 월급을 주는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감히 국민을 상대로 멱살을 잡고 창고에 가두려 해. 권일이는 마도철을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입고 사적인 왕국을 세운 폭군이자
부하를 학대하고 여군을 모욕한 범죄자다. 그녀는 뒤에 도열한 합참 특별 경호대원들에게 명령했다. 저자의 군복을 벗겨라. 네. 경호대원 2명이 다가와 마도철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달린 중령 계급장과 상승독수리 부대 마크,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육군사관학교 휘장을 힘으로 뜯어냈다. 안 돼. 안 돼. 내 명예가. 내 육사. 마도철이 발버둥 쳤지만 특수부대원들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권일이는 다음으로 유광식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유광식은 이미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유광식 소장. 네. 의장님. 그대는 그대의 사단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무얼 했나? 그저 육사 후배라고 감싸주기에 급급했나? 그대의 직무유기와 방임이 이 괴물을 만들었다. 당장 보직 해임이다. 육군본부 감찰실로 출두 대기하라. 의장님. 유광식마저 무너졌다. 권일이는 이 모든 혼란을 정리했다. 김민서 대위. 네, 의장님. 지금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중앙군사법원에 연락해. 마도철 중령을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희롱 등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수사하도록 조치해. 황태규 소령을 비롯한 이자의 하수인들도 전부 색출해서 일벌백계 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마도철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하게 끌려나갔다. 그가 세웠던 철의 왕국은 단 1시간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권일이는 비로소 이지의 대위에게 다가갔다. 괜찮은가, 이 대위? 이지의 대위는 경례를 하려다 말고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일이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네. 더 빨리 오지 못해서. 더 빨리. 이 지옥을 끝내주지 못해서. 그녀는 이 대위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야. 저런 폭력 앞에서도 부하를 지키려 했고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냈어. 자네 같은 군인이 있기에 우리 군에 희망이 있는 걸세. 권일이는 박진우 상병에게도 다가가 이 말을 짚었다. 불덩이 같았다. 즉시 합참 의무실 헬기를 불러 이 병사 서울 지구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해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게. 박진우 상병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민 아줌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권일이는 연병장에 모여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상승독수리대대 전 장병을 향해 돌아섰다. 김민서 대위가 급히 가져온 확성기를 들었다. 상승독수리대대 장병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군대장 권일인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여러분은 오늘 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군대가 다시 서는 모습도 보았다. 군대는 특정 출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계급은 부하들을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라 부하들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천의 산하를 울렸다. 썩은 가지는 잘라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부대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부조리를 용납하지 말고 전우를 아끼며 오직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 그러나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명예로운 군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확성기를 내렸다. 그리고 이지의 대위의 어깨를 툭 쳤다. 이 대위, 오늘부로 자네를 상승독수리대대 대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네. 이 부대를 자네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게. 네. 하지만 의장님, 저는 자격은 충분해. 권일이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진정한 지휘관은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권일이는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상승독 수리대대의 병사들이 공포가 아닌 진정한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천의 차가운 아침 해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합참의장 전용 헬기 이글원의 육중한 프로펠러가 화천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굳은 땅을 박차고 올랐다. 연병장에는 갓 폭군을 잃은 상승독 수리대대의 장병들이 마치 신기루를 본 사람들처럼 멍하니 기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헬기 안 권일인 대장은 등산복이 아닌 부관 김민서 대위가 챙겨온 각 잡힌 전투복으로 이미 갈아입은 후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불과 1시간 전 김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압도적인 무게를 다시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헬기 착륙장의 한 구석, 자신을 향해 굳은 경례를 붙이고 선 이지의 대위의 모습이 보였다. 대대장 직무대리. 28배 젊은 학군 출신 여군 장교에게 그것은 영광인 동시에 지옥의 문턱이었다. 마도철이 남긴 상처와 도끼는 부대 전체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을 터였다. 김대위. 권일인이 나지막이 불렀다. 네, 의장님. 육군본부에 즉시 전문을 하달하게. 첫째, 상승독 수리대대 전 장병에게 사흘간의 특별 전투 휴무를 부여한다. 단 외출 외박은 통제한다. 휴무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들은 지금 전쟁을 치른 직후야. 육체와 정신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둘째, 국방부 직할 심리치료센터 국군 트라우마 본부의 정예 상담팀 전원을 즉각 칠성부대로 파견해. 마도철에게 직접적인 가혹 행위를 당한 병사는 물론 그 폭력적인 분위기에 노출된 전 장병을 대상으로 1:1 심층 상담을 실시한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이지의 대위가 서 있는 지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셋째, 이지의 대위의 어깨가 너무 무거울 거야. 육군본부에서 가장 유능하고 강직한 주임원사를 학군 출신이건 3사 출신이건 상관없다. 오직 인품과 실력만 보고 선발해서 즉시 상승독수리대대로 전출시켜. 이 대위의 오른팔이 되어줄 사람으로 명받들겠습니다. 의장님. 마도철 중령과 유광식 소장은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로 압송 중입니다. 그들의 죄는 법이 물을 것이다. 권일이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법이 묻지 못하는 죄가 더 무서운 법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마도철은 현상이야. 증상이지. 그를 괴물로 만든 본질, 그를 촉망받는 지휘관이라 포장하며 승승장구시킨 그 시스템은 그대로 있어. 권일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거미줄이 그려지고 있었다. 마도철이라는 파리 한 마리를 떼어냈을 뿐 거미줄의 주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육사라는 이름으로 엮인 대한민국군 상층부를 좀먹는 거대한 카르텔. 유광식 소장 역시 그 거미줄에 걸린 중간 간부에 불과했다. 그들은 반드시 반격해올 걸세. 감히 자신들의 성역을 침범한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내가 그 성역에 꽂아둔 깃발인 이지의 대위를 향해서. 헬기는 이미 구름을 뚫고 서울 용산의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김대위.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마도철의 구속은 그저 선전포고에 불과했어. 같은 시각 화천 상승독수리대대. 합참의장의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장병들을 짓누르던 초현실적인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병사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몇몇은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다. 마도철의 신복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작전과장 황태규 소령과 몇몇 부사관들은 사단 헌병대에 의해 줄줄이 연행되고 있었다. 이지의 대위는 멍하니 자신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주했던 이 다이아몬드 3개의 계급장.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 거대한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전 대대원 주목. 병사들이 비틀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공포도 경외도 아닌 혼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오늘부로 상승독 수리대대 대대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대위 이지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막중한 책임감에서 오는 진동이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없다. 나는 합참의장님처럼 별 4개를 달지도 못했고 마도철 중령처럼 육사 출신의 배경을 가지지도 못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단 하나 이것만은 약속하겠다. 다시는 이 부대에서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자신의 인격을 모독당하고 폭력에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어깨가 축 처진 병사, 깁스를 한 병사, 그리고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병사들의 눈을 일일이 맞췄다. 오늘부터 사흘간 부대는 전투 휴무에 들어간다. 훈련은 없다. 작업도 없다. 여러분은 그저 쉬고 치료받고 회복하라. 이것은 합참의장님의 명령이자 나의 첫 번째 지시다. 병사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지의 대위는 본부 중대 앞에 섰다. 마도철의 왕국을 지탱하던 곳이었다. 오늘부로 대대장실의 문을 24시간 개방한다. 대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5겹의 결제를 거칠 필요 없다.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억울한 일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누구든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라. 그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마도철의 왕국은 끝났다. 오늘부터 우리는 폭군의 부대가 아닌 전우의 부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상.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1명, 2명. 그것은 곧 연병장 전체를 뒤덮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지옥 같던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화천의 산등성이 위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울 용산 합참의장실. 권일인 대장은 김순자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상승독 수리대대에서 회수한 마도철의 검은 장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김민서 대위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의장님,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마도철은 단순히 보급품을 횡령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 등 전략 물자로 분류된 군수품을 민간 업자에게 불법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현금과 상납을 받았습니다. 상납. 권일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 장부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닌 암호명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큰형님 작은 별 청룡. 그리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특산품이라는 명목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입니다. 유광식 소장은 작은 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마도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진급 로비를 받았고 마도철은 유광식이라는 방패막이 뒤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진짜 몸통은 계룡대에 있겠지. 권일인이 지도를 펼쳤다.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계룡대. 그곳은 육사 출신들이 굳건히 장악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성역이었다. 의장님, 이 장부를 육군본부 감찰실로 이관해야 합니까? 아니. 권일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에게 이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그들 중 누가 큰형님이고 청룡인지 알 수 없어. 이 수사는 합참의장 직속 국방부 조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맡는다. 육군본부의 반발이 거셀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반발하라고 해. 나는 지금 반란군을 토벌하는 중이니까. 권일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도철과 유광식의 구속은 거대한 카르텔에게 보내는 나의 초대장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든 나를 막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은 가장 약한 고리. 그녀의 시선이 다시 화천을 향했다. 이지의 대위. 그 연약하고도 강인한 직무대리가 될 거야. 그들은 이 대위를 무너뜨림으로써 나의 개혁이 실패했음을, 근본 없는 것들의 해프닝이었음을 증명하려 하겠지.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대위. 지금 당장 국군 기무사령부, 아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첩처장을 내 방으로 부르게. 조용히. 권일인의 눈빛이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에게도 역정보라는 미끼를 던져줘야겠어.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니까. 이지의 대위가 상승독수리 대대의 지휘봉을 잡은 지 정확히 보름이 지났다. 화천의 부대는 기적처럼 변하고 있었다. 마도철 시절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것은 공포와 욕설뿐이었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우렁찬 군가와 병사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대신하고 있었다. 이지혜는 폭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마도철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대대장 전용 샤워실과 침실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병사 쉼터를 만들었다. 최고급 안마 의자와 수백 권의 책,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졌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이 대위가 먼저 그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고민을 상담하자 쉼터는 부대의 심장이 되었다. 훈련은 혹독했지만 가혹하지 않았다. 마도철은 보여주기식 훈련과 처벌을 위한 훈련에 집착했지만 이지혜는 철저히 실전을 위한 훈련에 집중했다. 그녀는 학군 장교 시절 익힌 합리적인 전술과 미군 교리를 접목해 병사들에게 왜 이 훈련을 하는지 끊임없이 설명하고 납득시켰다. 우리가 지금 이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이유는 적의 포병 관측소로부터 아군 주력 부대를 지키기 위함이다. 너희 한 명 한 명의 땀방울이 후방에 있는 수백 명의 전우를 살린다. 병사들은 더 이상 머리 박고 구보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우를 지키기 위해 뛰었다. 부대의 전투력은 공포로 통제될 때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해졌다. 합참의장실에서 파견된 주임원사, 불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백전노장 강철호 원사는 이지혜 대위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마도철이 망가뜨린 부사관단의 군기를 바로잡았고 이 대위의 지시가 병사들에게까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핏줄 역할을 했다. 대위님, 아니 대대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신 거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주임원사님. 지금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서요. 그녀의 말대로였다. 부대는 안정되어 갔지만 부대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살얼음판 그 자체였다. 육군본부에서는 그녀의 직무대리 임명에 대해 연일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칠성부대를 관할하는 3군단, 그리고 육군본부는 합참의장의 월권행위라며 비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대통령까지 권일인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자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 칼날이 마침내 이지의 대위의 목을 겨눈 것은 부임 3주차가 되던 어느 맑은 날이었다. 육군본부에서 전군 전투 태세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감사단이 칠성부대에 들이닥쳤다. 감사단장은 육군본부 감찰실장, 별 2개의 소장 최강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도철, 유광식과 같은 육사 출신이었으며 그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반갑습니다, 이지의 대위. 최강일 소장은 이 대위가 내민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대대장실로 들어섰다.
그는 병사 쉼터로 바뀐 방을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봤다. 대대장실을 아주 아늑한 카페로 만들어놨군. 군기가 아주 빠졌어. 여기가 캠퍼스 동아리방인가?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복지? 최전방 부대에서 복지를 논해? 이래서 학군 출신들은 최강일은 말을 끊고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다. 합참의장님 백 믿고 아주 호사를 누리는군. 그래, 마도철 중령이 남긴 인수인계서는 제대로 검토했나? 네, 모든 서류를. 그런데 이게 뭔가? 최강일이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지난 분기 탄약 및 유류 보급 현황 보고서야. 여기 담당 중대장 결재란에 버젓이 대위 이지혜라고 서명이 되어 있군. 이지혜 대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녀가 일중대장 시절 마도철의 강압에 의해 결재했던 수많은 서류 중 하나였다. 이 서류에 따르면 자네는 실제 훈련 소모량보다 3배나 많은 유류를 청구했고 2,000발의 실탄을 훈련 중 망실로 허위 보고했어. 그리고 이 물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마도철이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공범이 바로 자네 아닌가? 소장님, 그건... 이지혜는 말문이 막혔다. 그건 마 중령의 지시였고 저는... 지시라고? 최강일이 비웃었다. 군인은 서명으로 말하는 거야. 자네는 이 서류에 서명을 함으로써 마도철의 범죄에 동조한 공범이야. 몰랐다고? 몰랐다는 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지. 저는 그 물자들이 횡령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훈련 예비 비축분이라고. 시끄러워. 최강일이 책상을 내리쳤다. 권일인 의장이 자네 같은 범죄자를 대대장 직무대리로 앉혔다.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닌가. 당장 자네의 직무를 정지하고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이첩하겠어.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마도철의 검은 장부가 합참으로 넘어간 것을 안 카르텔이 그 장부가 공개되기 전에 이지혜 대위에게 공범 프레임을 씌워 그녀와 권일인 의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계략이었다. 마도철이 남긴 수백 장의 서류 더미 속에 이지혜의 서명을 찾아내어 그녀를 올가맨 것이다. 소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닥쳐라. 어디서 감히 별 2개짜리 장군에게 말대꾸야. 이래서 계집들은 지휘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감정만 앞세우고 당장 2년 끌어내. 감사단 소속 헌병들이 이지혜 대위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때였다. 지금 누구에게 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불곰 강철호 원사가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상승독 수리대대의 중대장들과 부사관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쭈? 저건 또 뭐야? 주임원사, 자네 지금 상급 부대 감사단장에게 반항하는 건가? 최강일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강철호 원사는 최강일 소장에게 다가가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육군 원사 강철호. 감찰실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지혜 대대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저는 지난 30년간 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부패한 지휘관과 강직한 지휘관 정도는 눈빛만 봐도 압니다. 강 원사는 이지혜 대위를 돌아보았다. 대대장님. 지난 보름간 저희 상승독 수리대대 전 장병은 대대장님께서 자신의 전투화를 손수 닦으시고 병사들보다 늦게 주무시면 단 한 끼의 식사도 병사들과 다른 것을 드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도철이 남긴 이 오물 서류 따위가 대대장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감동적인 연극이군. 최강일이 비웃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서명은 어쩔 거냐고. 그 서명. 이번에는 대대장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헌병들이 길을 열자 놀랍게도 권일인 대장의 부관인 김민서 대위가 합참 직할 특별수사단 요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김민서 대위는 최강일 소장에게 경례를 붙였다. 단결. 합참의장님 명령을 전하겠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최강일 소장은 이 시간부로 전군 전투 태세 특별감사 임무를 즉각 중단하고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합니다. 뭐라고? 김대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일개 대위 따위가 감히 소장에게. 저는 의장님의 명령을 전할 뿐입니다. 김민서 대위는 차가운 눈으로 최강일을 바라보았다. 최강일 소장. 당신은 마도철 중령의 검은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 청룡과 동일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강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당신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마도철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으며 오늘 이 감사는 이지의 대위를 제거하고 합참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거짓말. 증거 있나? 증거는 지금 당신의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김민서 대위가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들이 최강일에게 다가갔다. 며칠 전 당신이 큰형님이라는 자와 통화하며 이지의 그년을 마도철 공범으로 엮어라. 권일인이 그년을 감싸면 같이 침몰시킬 수 있다고 말한 모든 내용. 합참 방첩처에서 적법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모두 확보했습니다. 최강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이지혜를 잡기 위해 던진 덫이 사실은 권일인이 자신을 잡기 위해 파놓은 더 큰 함정이었다는 것을. 권일인은 이지혜가 곤경에 처할 것을 미리 알고 카르텔의 반격을 기다리며 역으로 그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강일 소장을 불법 직권 남용 및 특수 뇌물 수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은 이제 이지의 대위가 아닌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최강일 소장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지의 대위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철호 원사가 그녀를 부축했다. 김민서 대위가 이지의 대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의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대위의 귀에 속삭였다. 바람이 강할수록 뿌리는 더 깊게 내리는 법이라고. 잘 버텨주었다고. 이지혜. 대대장.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육해공군 본부가 모인 국방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굳건한 성체, 육군본부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육군 참모총 장사성 주재로 열린 긴급 전군 지휘관 회의. 하지만 회의의 실질적인 주인은 육군 참모총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이자 육사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리는 큰형님 손태환 중장 삼성이었다. 최강일 소장의 충격적인 체포 소식은 계룡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권일인 합참의장이 육사 카르텔을 향해 날린 사실상의 핵폭탄이었다. 손태환 중장은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장님, 합참의장이 육군 고유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의 지휘 계통을 무너뜨리는 반란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장군들 대부분 육사 출신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학군 출신 여군 하나를 감싸려고 별 2개짜리 장군을 저렇게 모욕적으로 체포하다니. 권일인 의장은 당장 육군 앞에 사과해야 한다. 육군 참모총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뗐다. 손 장군 진정하게. 하지만 최강일 소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혐의일 뿐입니다. 손태환이 말을 잘랐다. 그것은 합참이 조작한 함정 수사입니다. 저들은 마도철이라는 쓰레기 하나의 비리를 빌미로 육군 전체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최종 목표는 육사 출신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이 육군의 근간을 흔들고 저들 멋대로 군을 주무르려는 것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군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 모든 것은 그 암탉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권일인. 바로 그때였다. 그 암탉이 알을 품으러 직접 계룡대까지 행차했습니다만 회의실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4개의 별이 빛나는 전투복을 입은 권일인 대장이 김민서 대위와 합참 특별수사단 요원들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육군 장성 수십 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단결. 권일인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회의실 정면을 향해 걸어갔다. 다들 앉으시죠. 반란군 수괴가 왔는데 너무 환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의장님, 어인일로 예고도 없이. 예고가 필요했습니까? 내 집 안방에 도둑이 들었는데. 권일인은 손태환 중장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손태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권일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그녀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의장님,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여긴 의장님의 합참이 아니라 신성한 육군본부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방금 육군 전체를 도둑으로 모욕하셨습니다. 육군 전체를 모욕한 적 없습니다. 손태환 중장. 권일인이 그의 앞에 섰다. 내가 모욕한 것은 육군의 명예 뒤에 숨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당신들입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최강일 소장을 불법 감청까지 하며 체포한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당장 그를 석방하고 육군에 사과하십시오. 손태환이 소리쳤다. 사과? 권일인은 비웃었다. 좋습니다. 사과하죠.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느라 당신들의 더러운 대화를 너무 오래 지어야 했던 내 귀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녀가 김민서 대위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이게 뭡니까? 손태환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에는 영상이 아닌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강일 소장이 체포되기 직전 큰형님인 손태환과 나눈 비밀 통화 녹음이었다. 손태환 음성 최 소장. 일은 잘 돼가나? 그 이지혜라는 년 제대로 올감했어? 최강일 음성 네 형님. 마도철이가 남긴 서류 중에 딱 좋은 게 있었습니다. 2년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공범으로 엮어서. 손태환 음성 잘했어. 권일인 그 미친년이 감히 우리 구역을 건드렸어. 그년이 이지혜를 감싸고 도는 순간 합참의장의 부하 비리 개입으로 언론에 터뜨릴 거야. 대통령도 그년을 지켜주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육사의 힘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자고.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장군들의 시선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의 손태환 중장에게로 향했다. 손태환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작이야. 이건 명백한 음성 변조다. 나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조작이라고요? 권일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마도철의 검은 장부 원본이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그녀는 장부를 테이블 위로 펼쳤다. 큰형님, 지난 3년간 마도철 중령을 포함한 육군 내 핵심 보직 지휘관들로부터 총 27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 그 대가로 그들의 비리를 감찰해서 누락시키고 핵심 요직으로의 진급을 보장. 그녀는 손태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검은 돈으로 당신은 강남에 100억 원대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했고 당신의 자식들을 해외로 유학 보냈지. 이 모든 자금 추적, 계좌 내역, 차명 계좌주의 자백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큰형님. 으아.
손태환은 의자 뒤로 쓰러졌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권일이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장군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손태환에게 돈을 바친 자들이었고 일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자들이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여러분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명예, 충성, 용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의에 침묵하고 부패에 동조하며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명예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은 특정 학교의 교복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신성한 수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군복을 입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다가갔다. 총장님, 지금 이 순간부로 손태환 중장을 비롯한 이 부패 카르텔에 연루된 모든 장성들의 명단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육군 스스로가 이 고름을 도려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와 함께 이 군대를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과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권일인의 손을 맞잡았다. 의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썩어 빠진 뿌리를 전부 도려내겠습니다. 권일인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합참 특별수사단 요원들이 쓰러져 있는 손태환 중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잠깐. 권일인이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손태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 그리고 손 중장. 자네가 암탈기라고 불렀던 나 권일인. 그녀는 자신의 4개의 별을 가리켰다. 나는 알을 품는 암탈기 아니라 썩은 고기를 쪼아먹는 독수리다. 권일인 대장이 계룡대를 떠나자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고통스러운 숙청이 시작되었다. 마도철에서 시작된 작은 바람은 마침내 육사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태풍이 되었다. 그날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였던 계룡대는 건군 이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수술대에 올랐다. 권일인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휘두른 정풍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손태환 중장 큰형님과 최강일 소장 청룡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마도철의 검은 장부와 합참 방첩처가 확보한 통신 내역을 토대로 육사 카르텔이라는 이름 아래 군수 비리와 인사, 청탁, 성비위 은폐에 연루된 수십 명의 현역 장성들과 수백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군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고 그들의 군복 어깨에 달린 별들은 그 무게를 잃고 종이장처럼 떨어져 나갔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감싸주던 그들만의 철의 왕국은 자신들이 계집이라 멸시했던 단 한 명의 여성 대장 권일인의 강철 같은 의지 앞에 산산조각 났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쓴 재판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피고인석 가장 앞자리에 초췌한 모습의 손태환과 마도철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육군의 인사권을 주무르던 삼성 장군과 자신의 부대를 사적인 왕국으로 군림했던 폭군 중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계급장이 제거된 회색 수위는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육사라는 자부심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손태환. 군 형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피고인은 육군 인사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이용해 군의 근간이 되어야 할 인사를 사유화하고 부패한 지휘관들을 비호하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그 죄가 극히 무거워.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손태환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마도철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피고인 마도철. 직권 남용, 가혹행위, 상관 모욕, 성추행 및 성희롱. 피고인은 국가의 아들들을 위임받은 지휘관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사적인 폭력과 모욕으로 그들의 인격과 생명을 위협하였다. 특히 자신의 상관이자 합참의장인 피해자에게 니년, 계집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한 것은 군의 지휘 계통을 스스로 무너뜨린 반란에 준하는 행위다. 마도철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재판장의 목소리가 그를 짓눌렀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품격으로 말해야 한다. 피고인은 그 품격을 상실했다. 예.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한다. 안 돼. 안 돼. 내 육사명예가. 마도철은 절규했지만 법무관들에 의해 거칠게 끌려나갔다. 방청석 한편 전투복 차림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지의 대위와 이제는 건강을 회복한 박진우 상병이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시 강원도 화천. 정풍작전의 바람이 휩쓸고 간 칠성부대 상승독수리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지옥의 연병장에는 푸른 잔디가 깔렸고 마도철의 집무실은 병사 쉼터로 바뀌어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부대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상승독수리대대의 새로운 대대장 소령진 이지혜의 취임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직무대리가 아니었다. 권일인 의장의 파격적인 발탁과 지난 몇 달간 부대를 완벽하게 정상화시킨 그녀의 압도적인 리더십을 육군본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학군 출신 여성 장교로서 최전방 보병대대의 정식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에 소령진 이지혜를 상승독수리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함. 사단장의 임명장 수여가 끝나자 연병장 한편에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지혜에게 다가왔다. 4개의 별이 빛나는 전투복 합참의장 권일인이었다. 권일인은 축하의 의미로 직접 이지혜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 빛나는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다이아몬드 3개에서 무궁화 하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지혜 소령. 권일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무거운 짐을 지웠는데 잘 이겨내 주었네. 축하하네. 이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권일인을 향해 가장 힘찬 경례를 붙였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제게,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에게 새로운 군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니, 권일인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한 것이 아닐세. 이소령, 자네 스스로가 자네의 힘으로 그 군복을 쟁취한 거야. 자네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꾼 걸세. 이지의 소령은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앞에는 공포가 아닌 진정한 존경심으로 빛나는 부대원들의 눈동자가 있었다. 상승독수리대대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대대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에게 폭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가장 추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밤을 새우는 전우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우리는 지옥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전우애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부터 상승독수리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명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화천의 하늘을 뒤덮었다. 그들의 함성 속에는 지옥을 이겨낸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뜨거운 유대감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불곰 강철호 원사는 연병장 뒤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가를 닦았다. 며칠 뒤 서울 국군 수도병원. 권일인 의장이 사복 차림으로 한 병실을 찾았다. 박진우 상병. 단결. 상병 박진우. 고열로 쓰러졌던 박진우 상병은 이제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을 김순자 이모라고 불렀던 민간인이 사실은 합참의장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경례를 붙였다. 권일이는 그의 경례를 정중하게 받아주었다. 몸은 좀 어떤가? 네. 의장님 덕분에 다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병의 부모님도 병실에 함께 있다가 권일인의 앞에 큰절을 하려 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권일인은 황급히 그들을 부축했다. 의장님, 저희 아들 죽을 뻔했습니다. 마도철 그 인간 밑에서 저희는 매일 밤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희 아들을, 아니,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권일이는 박상병의 어깨를 잡았다. 박상병이 그 폭력 속에서도 버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의 소령이 용기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이 아버님, 어머님의 귀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사성 장군 합참의장이 평범한 병사와 그 부모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진우 상병은 눈물을 터뜨렸다. 의장님, 저 군 생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 정말 명예롭게 복무하고 싶습니다. 이지의 대대장님, 아니 소령님 밑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권일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라면 자네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야. 건강하게 복귀하게. 시간이 흘러 모든 폭풍이 잦아들고 계절이 바뀌었다. 권일인 대장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명예로운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육사 카르텔을 척결한 그녀의 행보는 강철 여왕의 숙청이라 불리며 군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식 날 아침. 그녀는 화려한 저녁식 대신 사복 차림으로 홀로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그곳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이름이 검은 비석에 새겨져 있었다. 권일이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마도철과 손태환이 더럽힌 것은 단순히 군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름들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킨 이 숭고한 영혼들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대들이 지킨 이 나라를 우리가 더럽힐 뻔했소.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빚을 갚은 것 같습니다. 그녀가 기념관을 나서려 할 때였다. 저편에서 앳된 얼굴의 이등병 한 명이 휴가를 나와 어설픈 솜씨로 넥타이와 베레모를 고쳐 쓰고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각이 잡히지 않아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권일이는 그 이등병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이리 줘보게.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등병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다. 권일이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능숙한 솜씨로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비뚤어진 베레모의 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됐다. 아주 멋지군. 와. 고맙습니다. 저 혹시 군인이셨습니까? 이등병이 신기한 듯 물었다. 그냥 아들이 군대에 있는 엄마라고 해두지. 권일인이 웃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멋지게 휴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단결.
이등병은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고는 설레는 발걸음으로 기념관 정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권일이는 그 이등병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마도철의 어깨에 있던 그 오만하고 무겁던 계급장이 아니라 방금 전저 이등병의 어깨에 서툴게 달려있던 그러나 그 무엇보다 빛나던 이등병 계급장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나지막이 은쫄였다. 그래.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4개의 별을 내려놓은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강철 여왕 권일인.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 국군은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과 함께 비로소 새롭고 명예로운 시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